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길잡이 부메이커입니다. 오늘은 대출 규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출 규제 나온다고 하니까 요즘 너무 소위 말하면 너무 쫄더라고요. 내 집 마련 지금 하신 분들, 뭐 이제 막 계약서 쓰신 분들, 저희 뭐 단톡방에서도 제가 이제 뭐 처음으로 대출 일으키려고 하는데 잔금 대출 안 나오면 어떡하죠? 뭐 규제 나온다고 하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에도 이게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하면서 각종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된 제 생각들을 좀 전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드리는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눌러서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시간 소중하니까 1.5배속으로 시청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대출 규제와 관련된 각종 뉴스들을 보면 심리적으로 너무 흔들립니다. 왜냐? 자극적이에요. 관치금융의 끝판왕을 보여주죠. 왜냐면 시장 같은 경우는 알아서 흘러가게 둬야 되는데, 금감원장이 은행장들 한번 소집해서 가이드 주고 그대로 안 되면 또 한번 혼내고, 갑자기 나와서 매스컴에 나와서 몇 마디 하고, KBS 뉴스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마치 간접적으로 은행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흘리죠. 금감원장 파워가 정말 센 것 같아요. 대한민국 무섭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가이드를 주니까 은행들이 이제 하나 둘 쑥으러뜨려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은행들의 움직임은 원래 예정돼 있는 거긴 해요. 뭐냐면 이런 가이드나 대출 규제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좀 앞당겨졌기 때문에 놀라운 것 뿐이고, 그런 시기가 왜 앞당겨졌는지,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엔 노력은 하지 않고 막연하게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야, 이제 끝났네, 큰일 났다, 이 봐라, 내가 지금 집 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겁니다. 왜 가계대출을 억제하게 될까? 가계대출이라는 거는요, 결국엔 돈이 풀리기 때문에, 뭐냐면 시중에 지금 돈이 풀리기 때문에 가계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 또한도 매년 이 가계대출 목표치가 있잖아요. 상승이면 상승이지 줄어들진 않아요. 평균적으로 가계대출 목표치는 5%에서 6% 정도 반영이 됩니다. 전년 대비 5%에서 6% 정도 더 늘린 금액을 연간 총액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형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돈의 총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즉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1억 원의 가치가 10년 뒤에도 이 동일한 1억 원의 가치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자산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막연한 자산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소중하고 좋은 자산을 사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이드런스는 항상 있었는데 이게 이례적으로 좀 빨랐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에 약간의 촉매제처럼 뭔가 자극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 이슈가 뭘까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뭐 다음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어쨌든 금리를 지금 0.25로 할 거냐 0.5로 할 거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당장 9월에 금리 인하가 이제 감행이 돼서 시작되게 된다면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어쨌든 금리 인하가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금리 인하라면 어쨌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요구불예금 잔액이 지금 650조 원이 넘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예금주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예금액인 거죠. 이 예금액이 지금 650조 원 정도가 숨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숨쉬고 있는 자금들이 주택담보대출이랑 더해져서 어딘가에 막 쏠리기 시작하는데, 부동산 갭 투자하고 부동산에 갑자기 쏠리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어쨌든 금리 인하가 감행이 된다는 거는 내가 주택을 보유할 때 매달 내는 지급되는 이자가 낮아지고, 어쨌든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신용대출로 빌렸을 때 신용대출로 빌린 분들의 이자가 낮아지니까 더 빌릴 수 있는 여력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DSR 기준에서도 어쨌든 더 열리게 되니까 신용을 더 일으켜서 자산을 취득하기 시작하면 자산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자산은 한정적인데 가지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가격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됐을 때,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자극하게 됐을 때 표심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주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과 우려를 당국의 높은 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집값이 크게 상승한 걸 원하지 않아요. 반복됩니다. 이런 규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전혀 모른 척하거나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언제 과거에
과거에는 언제 이런 규제가 있었고 과거와 지금이 조금 다른 건 어떤 것이고 이런 게 왜 나오게 됐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나오게 됐는지 덧붙여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아보는 작업 시작합니다. 22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제한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때도 전세자금 대출 조건부 취급 제한했어요. 이때 어떤 거였냐면 선수당 근저당 말소 감액 신탁 등기 말소에 대해서도 조건부 취급 제한했다.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침해 말소 조건도 포함된다. 지금 이게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발표한 자료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국민은행도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료들에 대한 내용이 정말 처음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어 왔었고 근데 이게 우리은행이 이때부터 그러면 22년도부터 23년 24년 지금까지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가계대출 총량 규제라는 건 어쨌든 은행 간의 연간 대출 한도 목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전년도보다 5%에서 6% 정도 이상 나가게 되면 보통 규제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대출액이 많이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조절이 좀 필요했던 그런 순간에 가장 먼저 이것들을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은행들도 아무래도 이거에 맞춰서 조금씩 발맞춰 나가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한도가 남은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그런 것도 아닐 뿐더러 내 집 마련하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행들의 조건이 다 달라진 건 아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맞춰졌기 때문에 조절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잔금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빨리 여러분들 조건에서 가장 좋은 대출들을 알아보시는 거는 조금 시급할 수는 있다. 왜냐? 그래야 어쨌든 같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건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미 정부에서 가이드는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건에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이제 내 집 마련하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아예 박탈당해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것처럼 아니면 집값이 지금부터 뭐 20% 30% 조정을 받아서 난리가 날 것처럼 하기에는 과거부터 원래 있었던 그런 일이고 일부는 이런 것들이 향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연말에 입주하게 되는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아파트 뭐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만 세대가 입주합니다. 거기 평균가가 지금 22억 선을 넘어서고 있어요. 평균적인 국민평형대 거래 금액이 24억 선까지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절반만 대출받아도 그게 얼마예요? 12억. 그러면 절반 너무하니까 30% 대출만 받아볼까요? 그것만 받아도 6억에서 7억입니다. 6억에서 7억을 만 세대가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거 금액이 얼마인가요? 6조 원이 넘어갑니다. 연말에 취급해야 되는 대출 잔고가 6조 원이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들 지금부터 어느 정도는 틀어막아서 혹은 규제를 해서 지금부터 한도 조절을 조금 해야 연말에 입주하는 이런 단지들 게다가 이건 고가주택입니다. 대출을 물론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받은 금액을 상환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분들 또한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할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들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의심하면서 보고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정도 생각하면서 이런 거를 파악해보는 사람과 그냥 막연하게 생성되는 뉴스에 야 이제 주택시장 끝났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집 사면 안 된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얘기하고 컨텐츠 삼아 이런 것들을 뭔가 제작해서 폭락론을 양성하는 분들하고 과연 시장의 끝에서 어떤 분들이 웃게 될까요? 저는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에게 맞닥뜨려질 그런 이슈들을 한번 정도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현저하게 줄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대출 규제라는 거는 연말 이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채팅방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핀셋 규제 뉴스가 하나둘 나온다. 추석 전후로 수도권 지역 대출 규제 더욱 가속될 것 같다. 연말로 잔금 일정 잡는 분들 조심해라. 생각보다 조건이나 한도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주담이 워낙 많이 나간 상태라 은행들도 더 소극적으로 나갈 거다. 갭 투자가 아닌 입주물 물건으로 조절 중이라면 잔금은 아예 빠르게 11월 중순 전후로 하거나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20년 연말에도 보면 당국 관리 안 된다 실책에 은행 가계대출 더 쪼인다. 이거는 20년에도 그랬고 19년에도 그랬고 18년에도 그랬고 대출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왔어요. 왜냐 화폐가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화폐가 풀리기 때문에 대출은 그거에 걸맞게 느는 겁니다. 근데 이 느는 비중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느는 거를 상당히 경계하는 거죠. 왜냐?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는다는 거는 어쨌든 주택 구입하는 지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주택 구입을 막연하게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집값 상승 여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주택 구입을 너무 안 할 때는 주택 구입하라고 난립니다. 뭐냐면 경기 부양책으로서 이것 또한도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주택 담보 비율만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가계대출의 총량은 자연스럽게 증가는 해야 되는데, 담보대출 비율이 너무 늘어나는 걸 경계를 하는 거고, 이 담보대출, 이 가계대출 안에 주택담보대출 매매하면서 들어가는 금액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같이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매매하는 대출만 대출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택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실제로 가계대출로 잡혀있는 총액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것 때문도 있는데, 마치 가계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런 얘기를 하면 주택 매매자금 대출로만 들어와 있는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과거 사례에도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던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은 달리 봐야 될 건 어쨌든 은행들이 세부적인 가이드들을 더 적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적용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세잔금을 치러야 되는 분들이 위축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일부 단지가 조정받는 단지들이 탄생할 순 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서울에 많은 집들이,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요즘 많이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가보면 안 오른 단지도 많아요. 주요 지역에, 핵심 지역에 비싼 아파트들, 거래량이 많았던 단지들이 가격대가 쭉쭉 올라가면서 정고점도 회복하고 그 이상을 찍다 보니까 매매거래 지수로는 분명히 올라갔어요. 근데 모든 단지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단지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들은 어때요? 이런 뉴스들이 발표가 되면 심리는 모든 단지들을 자극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랐던 단지들은 조정받으면 다시 제자리에서 조금 더 조정받으면 거래가 일어나면서 안정적 조정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매매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 거래 대금 회복도 많이 안 됐고 실제로 매매 호가도 회복을 많이 못한 단지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매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만 달리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매물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온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어쨌든 2020년에도 은행들의 대출 규제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가계대출은 연말쯤 되면 항상 도마 위에 오르는 그런 화두예요. 근데 마치 이게 처음인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또 언제 풀리냐? 새해가 되면 대출문이 열려요. 물론 지금 금감원장이 막 압박을 하고 있죠. 지금 내가 가이드를 줬는데 이걸 벗어나는 행위가 더 많아지고 이 규제 범위를 넘어서는 대출이 더욱 많아지는 그런 은행들은 내년에 대출문이 열렸을 때 대출문을 조금만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DSR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은행들도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를 더 심하게 할 거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대출은 새해가 되면 항상 이벤트처럼 다시 열려왔어요. 연말에 끊겼던 게 연초가 되면 다시 열린다는 얘기죠. 왜냐? 이들 또한도 다시 대출 목표액에 맞게 다시금 그거에 걸맞는 대출들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시장 자체가 모두가 다 망가지는 것처럼 그런 판단, 오판은 하지 마셔라 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집을 안 사면 주거비용이 0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매매로 집을 사지 않으면 내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용이 제로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서 들어가서 감당하면서 매달 내야 되는 비용이 150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150을 지불하지 않고 렌트료로 내야 되는 비용도 적지가 않을 거예요. 못해도 60에서 80, 많게는 120에서 150까지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렌트 비용은 뭐냐면 내가 주거자산을 선택하지 않아도 내야 되는 비용인 거예요. 이 비용이 렌트비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렌트비가 올라요. 렌트비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렌트비가 오르게 된 자산을 소유한 자산 가치는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여러분들이 안 산다고 집값이 막연하게 떨어질 거라는 환상에 젖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떨어질 수는 있어요. 어떨 때 떨어질 수 있냐? 외부의 공급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 공급이 많아서 렌트료가 오르지 않고 렌트료가 폭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렌트로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도 렌트료가 점점 낮아지는 구조를 가져요. 이 렌트료라고 하는 거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 비용이겠죠. 이게 점점 낮아지는 구조를 가져가요. 그러면 매매 가격도 내려가고 동반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바로 대구였죠.
미분양 나기도 했고 공급은 계속 있고 매매 거래도 안 나는데 전월세가도 못 받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쭉쭉쭉쭉 빠지게 됐죠. 심리적으로도 이런 곳을 매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급 앞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요량 이상 공급이 지속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면 좋은데 시장도 망가지고 전월세 렌트료도 망가졌는데 지속적인 공급이 있었죠. 근데 그런 지속적인 공급의 상품들이 굉장히 좋은 상품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서울 수도권 핵심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30분 50분 내에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공급이 많습니까? 그런 양질의 공급들이 저렴한가요? 그런 양질의 공급들이 저렴해서 그런 곳에 전월세가가 낮아져 있나요? 전월세가가 더 낮아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들을 선택했을 때 주거 비용이 점점 낮아질 것 같다, 거주할 때 렌트료가 점점 낮아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내 집 마련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곳에서 전월세로 계속 거주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근데 그런 선택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갈수록 지금부터도 계속 세대 분리는 일어나서 20대들, 30대 초반들은 결혼을 하고 혹은 취업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이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 세대는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세대 안에 가구 원수가 많은 가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세대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주택, 양질의 주택은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자산이 매매가 아니라 렌트료를 내는 것들이 있다면 그 비용이랑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거주할 때 내는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만약에 내 집으로서 이걸 마련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여력이라고 한다면 집은 분명히 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대출 규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을 때 한번 여기서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사는 사람만 쫄릴까요? 아닙니다. 파는 분들도 이런 집을 매도를 많이 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혹은 최근에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들 때문에 우리 집을 사겠다고 전화가 왔을 때 그냥 한 3천 5천 정도 높여서 불러본 사람, 근데 3천 5천 부르고 나서 매수세가 딱 끊겼어요. 안 그래도 초조했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요즘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큰일 났네, 아까 저번에 전화 왔을 때 팔걸, 이런 생각하게 되는 분들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있을 수 있는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그런 곳에 가서 조절을 해보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원하는 지역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순간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가서 보시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배경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도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집 마련을 막연하게 무조건 해라, 지금 나온 호가에 막 따라가면서 막 사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는 한 괜찮은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첫 집은 분명히 불편함이 있을 거고, 모든 것을 만족한 첫 집을 얻으려고 하는 그건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릴게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가능성은 0%.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뭔가 나에게 뭔가 주어질 거라 생각한다? 절대 안 옵니다. 제가 이건 옛날부터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복이 굴러 떨어져도 아무런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걸 기다리는 분은 나에게 복이 와도 이렇게 한 대 맞고 통 튕겨져 나가요.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만이, 그리고 도전을 하는 분만이, 실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만이 그 가능성을 1%라도 0.1%라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1%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고, 그게 지속 반복적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혜로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만들고 기준을 설정해서 그걸 하기 위한 도전들을 해가면 그게 10%, 20%, 5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그마한 성공부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쌓아가게 된다면 그런 성공의 확률을 점차 쌓아가고 높여가는 거죠. 어떻게 처음부터 투자 성공률이 막 80%, 90% 넘어가겠습니까? 저 또한도 모든 투자를 한다고 다 성공하나? 그건 아닙니다. 물론 팔지 않았고, 팔지 않으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실패도 아니죠. 하지만 저 또한도 실패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투자 사례가 다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기준을 잡고 그거에 맞는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성공 확률을 조금씩 높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단 그거는 해야지,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런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나에게 좋은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들이나 그런 기대를 한다? 이건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 자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그날까지 같이 공부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픈 채팅방 최근에도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같이 공부하실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의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그런 것도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너무 쫄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던 방향대로 꾸준히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잘하고 투자 잘하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